저는 어릴 때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교통사고라고는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엄마 아빠는 애써 그런 기억을 할 필요도 없다면서 되도록 제 앞에서 사고 얘기는 하지 않으셨죠. 한 가지 사실은 알았어요. 엄마 아빠는 결혼하면서 애를 많이 낳는 게 꿈이었는데 제 사고 이후 아이를 더 낳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사실이요. 초등학교 4학년 땐가 고모들끼리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난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긴 그렇지. 요즘 세상에 40대에도 애 가질 수 있잖아. 미순이가 눈도 저런데 시집은 잘 가겠어? 눈이 문제냐? 지금도 문제인데. 대학은 잘 가겠으며 취업은 잘하겠냐고. 즉 돈을 못 버는데 나중에 오빠랑 언니 늙으면 누가 보필해? 걱정이다 나는 정말. 그러게. 지금이라도 아들 하나는 딱 낳아야 걱정이 없지.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미순이라고 하면 끔찍하잖아 저 부부. 저는 어릴 때 사고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한쪽 안구가 파열돼서 한쪽이 현저히 작고 허옇게 흐려요. 유치원 때부터 놀림을 받았어요. 미순이는 너무 무서워. 애꾸는... 미순이는 흑구선장. 여자 흑구네. 저는 집에 와서 우는 것도 잘 하지 못했어요. 혹시나 남은 다른 쪽 눈까지 안 보이게 될까봐. 작아질까봐. 엄마, 나 그냥 안 보이는 눈 깨매주면 안 돼? 왜? 애들이 자꾸 놀려서 무섭대. 그냥 깨매고 눈알이 안 보이면 덜 무서워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눈에 더 안 좋대. 나중에 우리나라 기술이 더 좋아지면 눈 고칠 수도 있고. 우리 미순이 20살 될 때까지만 꼭 참자. 엄마가 엄마 눈이라도 줄 거야. 우리 미순이 힘내서 좋은 생각만 하자. 그럴 수 있지? 맞아. 선생님이 그러는데 미래에는 화성에도 놀러가고 토성에도 놀러갈 수 있다고 했거든. 그때가 되면 내 눈도 수술 가능하겠지? 알았어, 엄마. 미순이 착하게 기다릴 거야. 하지만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지만 화성에도 갈 수 없었고 토성에도 갈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죠. 그래도 고모들 예언처럼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고모들이 나누던 얘기를 들은 이후로 그렇게 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들이 뭐라 하고 이상하게 봐도 더 밝게 행동했고 그런 저를 좋아해주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그건 자의로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모님의 식당이 번성하면서 체인점 문의까지 오는 상황이었던 터라 저는 그 사업을 제가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사에 뛰어들었어요. 엄마가 증조할머니 때부터 받은 레시피로 순대국밥집이 대성했고 거기에 젊은 감성까지 불어넣어 사업을 확장할 생각이었죠. 제 또래 10에서 20대 좋아하는 돈가스와 샐러드를 팔았는데 예상외로 잘 팔렸습니다. 순댓국 취향의 남자친구와 돈가스 취향의 여자친구가 함께 와서 소주와 맥주까지 곁들이며 입소문이 났죠. 돈가스의 고기도 직접 다지고 밀어서 만들었어요. 반찬이 아닌 진짜 양식집 돈가스처럼 했더니 세대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식당 얘기를 하다가 옛날 생각에 젖어 너무 길게 말을 했네요. 제 20대는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는 식당에 모두 털어부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이기 때문에 저는 안대를 끼고 일했어요. 나중엔 예쁜 두건처럼 만들어 한쪽 눈을 가렸더니 그것도 트레이드마크처럼 인식해 주었고 제 사연을 알게 된 손님들이 직접 안대를 만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차마 20대 처녀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안대를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걸 다. 사장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직접 제가 문화센터 다니면서 만들어 봤어요. 어떠세요? 아, 네. 예쁘네요. 언제 하실 거예요? 바로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은 영업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색상이 아무래도 식당에선 좀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잘하고 다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손님. 밖에서요? 그럼 밖에서 만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손님. 그, 감사합니다, 미순 씨. 제 이름을 어떻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능력자예요. 지금 좀 바쁜데. 그럼 저 번호 좀 알려주세요. 지금 바쁘시니까 나중에 약속 시간 잡아야 되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드릴게요. 그게 좀... 전화번호를 안 주면 카운터에 서서 자리를 비키지 않을 것 같은 남자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개인 전화번호를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일 연락 오는 남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날 밖에서 만나게 됐어요. 자꾸 연락이 오셔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거긴 한데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미순 씨, 저 미순 씨 처음 보는 그 순간부터 좋아했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평생 미순 씨만 보면서 열심히 보필하고 열심히 돈 벌고 성실하게 잘 가정 이끌 자신 있습니다. 무조건 별로라고만 보지 마시고 한 번만 저를 생각해봐 주세요. 남자는 그 이후로도 적극적으로 제게 구애를 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구애를 하다가 내가 모른 채 하니 이후로 말없이 국밥만 먹고 갔어요. 그러던 게 3달이 돼가니 저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알겠어요. 우리 만나봐요. 진짜요? 미순 씨, 고마워요. 그런데 제 눈이 이런데 괜찮겠어요?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남녀가 만나는데. 저는 미순 씨의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해보기로 했어요. 부모님도 적극 찬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대학도 안 가고 식당 일을 하는 게 눈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네가 한쪽 눈이 편치 않은데도 그렇게 너를 예뻐해주고 매일 찾아오고 하는 정성에 엄마는 진심 같아. 되도록 빨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 결혼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직 미순이가 몇 살이라고 그렇게 막 결혼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오래 만나봐야지. 저도 이제 성인인데 서두르지 않고 잘 만나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저 좋다는 사람 생겼을 때 제가 결혼하기를 바라는 눈치셨고, 아빠는 뭔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요? 저는 연애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학창시절에 활발한 척하며 지냈어도 뭔가 남자애들이나 친구들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한테 다정하게 구는 남자애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 진심을 모른 척한 적도 있어요. 괜히 김칫국일 수도 있다면서 선을 그었고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겠는데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그런 제게 마치 을처럼 숙이고 들어와주는 그에게 묘하게 여자로서 자신감을 얻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의 마음처럼 지금 나 좋다는 남자 놓치면 정말 평생 이렇게 혼자 살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부모님 사업이 잘 되니 젊은 세대인 내가 나서서 사업을 더 키우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대학을 가는 것, 더 큰 사회에 나가는 게 솔직히 두렵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자는 그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밀어붙였어요. 결정적 계기가 또 있었고요. 부모님은 먼저 퇴근시키고 늦게까지 재료를 다듬다가 퇴근하던 길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은 가로등이 띄엄띄엄 있는 어두운 골목길이었어요.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쩔뚝이며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도 없었는데 퍽 하고 뒤에서 저를 쳤습니다. 저는 그 힘에 밀린 상태로 주저앉았어요. 제 가방을 통째로 채갔어요. 가방 안에는 그날 식당 매출까지 다 들어있었는데 저는 넘어지면서 다리를 접질렸고 안대까지 풀리면서 쫓지도 못하고 엎어져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또 커다란 등치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미순 씨, 무슨 일이에요? 동석 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저 말고 저기 저 남자 좀 쫓아가 봐주세요. 저기. 남자는 저를 퍽치게 한 사람을 쫓아갔어요. 10분쯤 지났으려나 그가 헉헉대며 뛰어왔어요. 미순 씨, 괜찮아요? 이거 맞죠? 어머, 맞아요.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이제 중학생이더라고요. 내가 막 쫓아가니까 막다른 길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무서웠는지 한 번만 봐달라고 가방을 던지더라고요. 이놈을 잡아다가 콩밥을 먹이려다가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길래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특히 미순 씨한테 그러면 내가 쥐깃빈다. 말하고 왔죠. 대단해요, 동석 씨. 감사해요. 정말.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저는 몸 하나 빼면 시체인 사람인걸요. 그런데 미순 씨, 눈 괜찮아요? 안대가... 미순 씨, 괜찮아요. 안대하지 않은 그 눈도 예뻐요. 동석 씨. 여기가 원래 좀 어둡긴 해도 미순 씨가 눈만 성했어도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미순 씨의 등대가 되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남편은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결국 결혼을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보조로 일하고 있었는데 식당 일을 돕겠다며 일을 그만뒀어요. 일손도 모자르고 가족끼리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에 모두가 잘 됐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 3개월쯤까지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성실히 잘 따라와줬고 부모님도 제가 결혼한 모습을 보며 안심해하셨어요. 모든 게 그렇게 잘 풀릴 것만 같았는데 인생은 늘 뒤통수를 치죠. 결혼 2년차가 되던 해 봄, 갑자기 식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은데 원인을 알 수가 없었고요. 홀부터 주방의 룸까지 다 탔습니다. 화재 보험을 들었어야 했는데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구멍가게에서 시작해서 장사가 잘 돼 옮겼던 터라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가게가 쫄딱 타고 오히려 건물주와 주변 상가들에게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거기에 이상한 소문까지 나서 체인점 사업을 제안했던 기업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여보, 왜 우리 집에 그런 소문이 난 걸까? 낸들 아냐.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소름 끼쳐. 소름 끼친다고? 뭔가 소름 끼치잖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이 생기냐고. 누가 불을 낸 거야 대체. 게다가 그런 소문이 있는 줄 알았으면. 있는 줄 알았으면? 그리고 소문은 사실이 아닌데 왜 그런 가정을 하는 거야? 됐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궁리해. 화재 후 남편은 제게 냉담하게 굴었어요. 이상하리만큼. 또 저에 대한 소문은 저희 부모님이 제 눈을 일부러 가해해서 제가 거기에 한을 품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괴상망측한 소문이었죠. 뭔가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저는 남편이 이럴 때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성실히 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밖으로 나돌면서 연락도 잘 안 됐습니다.
일단 부모님께서 모아둔 적금을 깨서 건물과 이웃들에게 보상을 했고 다시 가게를 재정비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건물주가 저희가 다 고쳐만 놓고 나가주길 바랬습니다. 이봐요, 아가씨. 처음 들어왔을 때도 아가씨 때문에 조금 꺼려졌는데 이번에 이게 뭐예요? 멀쩡한 건물에 생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슨 불이야, 불이긴. 뭔가 무섭고 깨름칙하잖아. 사장님,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저희가 여기 아직 계약이 3년은 남았는데요. 민사 걸어요, 그럼. 민사가 아니라 이건...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나 같으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당장 다 원상복구하고 엎드려서 뒷걸음으로 나갈 텐데 소문처럼 엉망이네 아주. 엉망이요? 암튼 이 동네에 소문날 만큼 소문났는데 버틸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하쇼. 누가 와서 순댓국을 먹겠어? 건물주는 막무가내로 막말도 서슴지 않고 가게를 빼라고 했어요. 동네에 도는 이상한 소문을 무기로 저를 공격했고요. 계약은 남았지만 소송을 할 기운도 없었어요. 또 건물주 말처럼 안 좋은 괴담으로 이미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상황이라 다시 장사를 한다고 해도 잘 될지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식당을 접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자. 괜찮으시겠어요? 오래 하셨고 기대도 크셨는데. 그럼 어떡해. 아빠는 요즘 건강이 영 안 좋네. 엄마도 비실비실 됐는데 시원치가 않다. 안 그래도 쉬려고 했는데 잘 됐어, 차라리. 그래요. 그냥 쉬자 좀. 저희는 그냥 가게를 접기로 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건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예, 이건 사기 결혼 아니니? 네, 어머니? 어떻게 잘 나가는 큰 식당 딸내미인 줄 알고 네 눈이 그래도 데리고 와서 장가 보내놨더니 결혼하자마자 식당이 풀라고 쫄딱 망하는 게 말이나 돼? 아니지,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뭐 못할 말했어? 너도 양심 있으면 똑바로 말 좀 해봐라. 우리 아들은 멀쩡한데 너랑 왜 결혼을 해?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집이 쫄딱 망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참, 아유... 여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시끄러워.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말 듣고요?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나는 뭐 네 얼굴 보는 게 좋은 줄 아냐? 어느 날은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 이거 진짜 사기 결혼이라는 말 안 나오게 생겼냐고. 어머, 어떡해.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내가 뭔 말을 못해? 화나서 지금 실어나는 거지. 개소리 하네. 다 집어치우고 니네 집 가서 돈이나 갖고 와. 주변 상가들한테 보상할 게 아니라 나랑 우리 엄마한테 보상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야. 안 그러냐? 저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약까지 복용했습니다. 이 상태로 남편과 살아갈 수 있을지, 친정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고작 23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좀 어때요? 맨날 술만 먹고 잠만 자. 어쩌려고 그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다시 일어서야지. 나도 모르겠다. 넌 이서방이랑 잘 지내지? 사돈어른도 별일 없고? 그렇죠, 뭐. 늘 비슷하지. 그나저나 너희도 생활하려면 다른 일을 해야 할 텐데 이서방은 일자리 좀 구하고 있고? 알아보곤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쉽지가 않네. 너는? 나도 해야죠. 뭐라도. 엄마가 미안하다, 미순아. 됐어. 뭐가 미안해요. 이게 사람 마음으로 되는 일인가?
그래도. 엄마, 아프면 꼭 병원 가야 돼요. 내가 일자리 알아보고 시댁 챙기고 하니까 옛날처럼 신경을 쓸 수가 없네. 내가 미안하네. 알겠어.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저는 뭐라도 하려고 장애인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익숙치 않아 쉽진 않았지만 양가의 가장이 된 만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작은 돈이라도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요?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보, 지금 내가 좀 바빠서 그러는데 어제 저녁부터 엄마가 연락이 안 되네. 우리 집에 좀 가보면 안 돼요? 미쳤냐? 너만 바빠? 너만 일해?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 집에 있잖아. 집에 있으면 일이 없어? 네가 결혼하면서부터 살림을 등한시해서 모르나 본데 집에 있는 거 자체가 일이야. 아휴, 진짜 내가 뭐 저런 거랑 결혼해서 팔자 제대로 꼬네 진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 놓지 말랬지? 지금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아빠도. 그렇게 걱정되면 그 일 같지도 않은 거 집어치우고 쫓아가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지금 바쁘니까 괜히 혈압 높이지 말고 끊어라. 남편은 이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고요. 그날은 엄마가 저녁부터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아서 다음날 늦게 전화를 했더니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공장 일을 하고 있어서 휴식 시간 10분 외에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남편에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면서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막말만 퍼붓더군요. 퇴근하자마자 친정집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섰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어떡해? 엄마와 아빠가 연탄불을 피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거였습니다. 수면제까지 대량으로 먹은 것 같았고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바로 갔지만 부모님은 끝내 세상을 뜨셨습니다. 남편은 상주였지만 상주를 하는 내내 불평불만을 쏟아냈죠. 그때부터 저도 남편과 시댁에 대한 더 이상의 애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장례가 끝난 후 장례식장에 두고 온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결심이 섰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이혼? 위자료는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뺑이 시키고 장례식 다 끝나니까 이혼? 그럼 이딴 거 팔을 차고 밤낮 없이 사람들한테 인사시키는 막노동은 왜 시킨 거야? 장난해? 당신도 원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애정 없잖아. 애정? 징그러운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그러니까 네 부모 죽고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앵겨붙어서 상주 막노동 다 시키고 이러는 게 어이없잖아. 네가 생각해봐도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여기서 며칠 일한 거 알바비 내놔. 뭐라고? 알바비? 당신이 사람이야?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어. 판백수 같은 당신 걷어서 험한 일도 안 시키고 카운터 보기 하고 당신들이 서빙이고 뭐고 다 한 사람들이야. 계절마다 몸에 좋다는 식재료 사서 요리해줘. 지나가다 생각났다면서 옷 사줘. 매일 따뜻한 눈, 따뜻한 말로 자식처럼 대해준 우리 부모한테 당신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 이게 돌았네.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꽥꽥 질러. 그때 남편이 제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부모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남편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폭력을 당하기도 한 거죠. 내가 곱게 이혼해줄 것 같아?
원래는 이혼이 아니라 그냥 버려주려고 했는데 어차피 털털 털어봤자 먼지밖에 안 나오는 여자한테 위자료 받을 수도 없고 그냥 종처럼 부리려고. 나가서 돈 벌어오고 밥 차리고 빨리하고 내 시중 들어. 알겠어?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날부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거의 반감금되다시피 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노예처럼 집으로 오는 부업 따위를 시켰고 큰 혜택을 주는 것 마냥 당분간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생 최대의 불행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니 맞서 싸우는 것도 의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귀찮아서 야, 숨 쉬어! 이러면 숨을 쉬는 그게 차라리 편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반감금 노예 며느리 생활이 계속됐고 저는 네 아니요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아서 안 그래도 말랐는데 10kg가 빠져 해골 같은 수준이 됐죠. 야, 너도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부모가 너 버리고 저 세상 간 걸 슬퍼하면서 편하게 집안에만 있을 거야? 말을 좀 해라 진짜. 아유, 답답해서 속불난다 속불나. 그리고 오늘은 소갈비는 아니라도 돼지갈비찜이라도 하고 잡채도 좀 만들고 꼬치도 만들어. 내가 좋아하니까. 왜요? 뭐래 얘가 정말. 동석이 형, 우리 잘난 맏아들 우리 집안 창남 오는 날이잖아.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진짜 얘가 밤정신이 돼서는 귀도 안 들려? 기억이 없어? 그런데 왜 음식을... 몰라도 돼 넌. 맛있는 거 많이 해. 갈비찜은 좀 달달하게. 우리 재석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달달하게. 남편에게는 노총각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일을 하는데 한두 달에 한 번은 왔어요. 친구도 애인도 없는지 휴가도 저희 집으로 왔죠. 그때도 저를 노예처럼 같이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남편보다는 능력은 있는 건지 꽤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돈도 꽤 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성격도 다혈질에다 게으르고 마마보이라 결혼을 못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식당이 망하기 전까지 자주 왔었는데 언젠가부터 오지도 않아서 잊고 지냈어요. 무슨 바람이 들어서 온다는 건지. 아니,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음식을 해놓으라더군요. 부업으로 돈 번 것도 남편이 다 털어가서 없는데 말이죠. 어머니, 돈이 없는데요. 으이구, 이 바보 같은 게. 이번은 내가 줄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 이렇게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을 한상 차리라면서 돈도 쥐어주는 걸 보니 이 집구석에 뭔 일이 있나 보다 싶긴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전에 봤던 우락부락 늙은 백수 같은 얼굴이 아니었어요. 머리에 뭘 발랐는지 젖은 건지 윤기가 잘잘 흘렀고 면도도 깨끗이 하고 눈썹까지 다듬었더군요. 살도 빠져서 못 알아볼 뻔했지만 특유의 남을 깔아보며 호들갑 떠는 말투에 금방 알아채겠더라고요. 저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진짜? 그 집에서도 너 좋대? 안 그래도 오늘 데리고 오는 줄 알고 한껏 준비시켰더니 이게 뭐야? 에이. 잘 됐네 형. 부럽다. 나도 새장가 가고 싶다. 글쎄, 그 사람 식당이 월 100억 매출을 찍더라고. 대박 아니야? 와,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그냥 대박이 아니라 초 대박이네. 아이고, 드디어 내 팔자가 펴는구나. 우리 태석이 때문에 이 엄마가 산다 살아. 와, 엄마는 나 옆에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이놈아,
저기 저 물건 보이면 보고 말해.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진짜. 잘 나가는 큰 식당 딸내미라고 붙여놨더니 완전 푸른이란 부르는 다 갖고 우리 집에 키워 들어와서는. 그만 얘기해. 엎질러진 물. 누구 탓해서 뭐해. 다 우리 발등 우리가 찍었어. 아이고 됐어요 됐어. 이제 구겨진 팔자 다시 펴면 되지. 맏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옛말도 있지 않소? 그들은 제가 있어도 그런 모욕적이고 질 떨어지는 대화들을 스스럼없이 하더군요. 음식을 하다 힐끗 쳐다봤더니 붉게 칠한 립스틱을 바른 시모의 입이 누런이를 드러내고 찢어질 듯 올라가 있더라고요. 에휴 그래 맞다. 맏며느리가 중어지 아무렴. 동석이 너도 인생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수님 오면 잘 받들어서 비슷한 부잣집 여식으로 잘 매칭해달라고 해봐. 아, 그럴까? 아싸병. 왠지 벌써 새로운 그녀를 만날 것 같은 좋은 기운이 팍팍 드는데? 나도 그럼 달려볼까? 새 인생을 위하여! 우리 집은 파이팅이다.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밤늦게까지 제가 만들어준 음식들로 술파티를 벌리고 꿈같은 미래를 설계하며 쳐왔는데도 저는 무감각했습니다. 지옥에 악마들이 있고 그 악마들이 악마 같은 소리를 하고 악마처럼 소름 끼치게 웃는 게 낯선 일은 아닌 것처럼.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인사를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분식집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음식을 준비해야 해서 사장님께 사정을 말한 후 오전만 근무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영혼 없이 요리만 하고 부탁조로 말하지도 않았지만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었던 기억입니다. 제 소문을 어디서 들으셨던 건지 저를 무척 안타깝게 여기며 언니처럼 지내자고 따뜻하게 말도 해주시고 남편이 때리지는 않냐며 걱정도 해주고 그랬죠. 제가 거의 실어증에 가까운 무기력을 보이고 있던 상태라 있는 일이든 없는 일이든 내 사정을 털어놓지 않았지만 한결같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기 위해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시모가 웬일인지 오늘은 쉬라고 하더군요. 야, 넌 그거를 해서는 됐으니까 오늘은 쉬어. 혈색도 시멘트색 같은 게 몸도 안 좋아 보이네. 네? 안 들려? 그냥 조용히 쥐 죽은 듯 있으라고. 시모는 제 등 뒤로 와서 등을 떠밀면서 집에 있는 작은 다락방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제발 오늘만큼은 쥐소리도 내지 말고 죽은 듯이 있어라. 알겠지? 평소에도 말이 없는데 무슨 소린지 몰랐지만 쉴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서면서 저는 정신적 충격에 감정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는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이 내쉬어지더군요. 그런데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고단했는지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시고 제 꿈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그날은 정말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생생하게 대화도 나누고 함께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딸 미순이, 엄마가 먼저 가서 미안해.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모르고. 미순아, 아빠가 가슴이 찢어진다, 미순아. 엄마, 아빠, 그곳은 어때요? 엄마 아빠가 편해지신 거면 저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미순아, 미순아. 기다려, 미순아. 멀리 있지만 아빠가 있잖아. 없어진 게 아니야, 미순아. 엄마, 아빠, 다시 가는 거야? 어딜 가? 가지 마.
좀만 있다가 나만 혼자 두고 그렇게 가지마. 내가 말 잘 들을. 이제 아니면 갈 거면 10분만 더 있다가요. 사라져가는 엄마 아빠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금세 세상이 뿌옇게 흐려졌고 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분을 느끼며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잠에서 깼습니다. 이미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반 정신 나간 채로 노예 생활을 하던 제가 한번 눈물을 흘리니 미친 듯이 서러웠고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군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윗옷을 잡아물고 울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형님이 결혼한다는 여자를 데려온 듯 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소란스러울 일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걸어가 다락방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얘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 왜 그러세요? 왜 그래? 누굴 찾는 거야? 자기야, 입 닥치고 어딨냐고? 풀어, 이 인간 말종들아! 그때 누군가 덜컥덜컥 하면서 제가 귀를 대고 있던 다락방 문을 쥐고 흔들었어요. 미순이니? 미순이 여기 있어? 열어봐, 응? 왜 저러시지? 엄마, 여기 누가 있어? 누가 있다고 그러시는 건지. 오호라, 문을 밖에서 잠갔구만. 방문 열쇠 내놓으라고. 아니지, 왜 그러세요? 여기는 안 쓰는 짐들 모아놓는 곳인데. 헬망구가 터진 입이라고 잘도 구라치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잔 줄 알아? 옥수수 다 털리기 전에 얼른 빨리 안 가져와? 엄마, 얼른 갖다줘요. 장난 아니야. 뭐가 있든지 뭐든 갖다줘, 얼른. 시어머니가 망설이는 소리가 들리고 안절부절하는 남편이 열쇠를 갖다주라고 했지만 여자는 얼마 안 있어 망치로 문을 깨부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불도 안 들어오는 다락방에서 갑자기 불이 비치자 눈이 부셔서 질끈 눈을 감았습니다. 미순아, 너 맞지? 아유, 여기 있었구나. 이걸 어째. 망할 종자들이,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 웬 여자가 저에게 달려들어 저를 안았습니다. 전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일인지 감도 오질 않았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비비며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서면서 천천히 눈을 떴어요.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미순이지. 누구긴 누구야. 언니 못 알아보겠어? 눈물을 터뜨리며 애써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던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 아이, 도저히 모르겠다. 무슨 일인 거야, 이게? 아이고. 남편 일당들은 입을 쩍 벌리고 멍한 표정으로 지들끼리 영문을 몰라 답답해하면서도 여자가 무서운지 작게 수군대더군요. 저는 여자의 부축을 받아 거실로 나와서 완전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언니? 언니, 지숙이 언니. 그래, 나야, 지숙이 언니. 기억하고 있구나. 가여운 내 동생. 남편의 형이 데리고 온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저희 친정부모님 식당이 크게 대성하기 전 작은 가게였을 때부터 저희 집 다락방에서 같이 살면서 일했던 종업원 언니였어요. 제가 주인집 딸이긴 했지만 친언니처럼 저를 돌봐주고 공부도 가르쳐주었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기도 했어서 제가 정말 많이 따르던 가족 같은 사람이었죠. 언니, 어떻게 지냈어?
싶었어. 미안해. 미안해, 이제야 찾아서. 잘 지내는 줄 알았어. 미안해, 정말. 언니는 고아였어요. 성인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와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다가 배가 고파서 저희 식당에 들어왔는데 돈이 모자랐던 거죠. 국밥을 반만 줄 수 없냐는 말에 엄마가 언니를 안타깝게 여기고 자초지종을 물어 그 길로 식당에서 같이 일하게 됐고 머물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당시 저는 초등학생이라 언니가 공부도 가르쳐주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도 같이 놀아줘서 진짜 이런 사람이 내 친언니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한 5년을 같이 살았으니 정말 가족 같았죠. 그땐 어려서 잘 몰랐는데 언니가 모은 돈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식당을 차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쯤 꼭 보고 싶었는데 저희 집도 갑자기 장사가 잘 돼서 가게가 커졌고 이후엔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에게 안 좋은 일들이 연거푸 생기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사는 게 바빠서 그 핑계로 소식도 못 전하고 정말 아줌마 아저씨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이 가게가 대성해서 체인점 제안도 들어왔다고. 미순이 네가 가업을 이어받을 거라고 자랑자랑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말이야. 그랬구나. 엄마 아빠는 좋은 곳에 잘 보내드렸어. 어쩌다 그런 일이. 정말 내가 죄인이다. 소식 듣고 하늘이 노랗더라. 나 가게 차릴 때도 아줌마 아저씨가 있는 돈 없는 돈 만들어서 보태주셨어. 내가 모은 돈만으로 사실 어려웠거든. 아, 정말? 그런데 처음에 열심히 하니까 잘 됐는데 옆에 같은 종목 프랜차이즈가 생기면서 한번 크게 망하고 산전수전 공중전했지 뭐야. 혼자 이 식당 저 식당 저 지역 이 지역 홍길동처럼 일하러 다니다가 다시 재기한 거야.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께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또 너무 바빴고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어. 바쁜 것보다 그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셨는데 돈을 다 날려먹고 식당에 전전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걱정하시고 마음 상하실까봐 연락 못 드렸던 건데 잘 돼서 꼭 갚으려고 매일 밤 기도하며 지냈는데 세월이 너무 흘렀다.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언니 이렇게 건강하고 또 나보러 오신 거 알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다락방에 갇혀있을 때 엄마 아빠 꿈을 꾼 건 아무래도 지숙이 언니라는 귀인이 나타난다는 걸 암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는데 언니가 남편 일당대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 회포는 이제 시간 많으니까 조금 있다 풀고 이 년놈들은 어디 있지? 누구? 누구긴 누구야. 네 시모라는 여자랑 남편 새끼랑 그 형제 새끼지. 언니가 이방저방 휘젓고 다니더니 현관 앞에서 도망가려던 그들을 붙잡았어요. 이 미친 것들아. 잘 잡았다. 어딜 도망가? 그래 인간이라고 쫄리긴 한가 보네. 그런데 인간인 척하지 마. 이미 인간도 뭐도 아니니까. 너희들은 당해야 돼. 이 악마들. 언니는 제게 보여준 천사 같은 얼굴과는 달리 금세 무서운 얼굴로 성을 내더니 시댁 식구들을 마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자가 왜 이래. 아유 나 죽는다. 나 살려.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자기야 도대체 나한테 아니 우리 가족한테 왜 그러는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제발 이러지 마. 말로 하자 제발. 이보세요. 너도 입 닥치세요. 사기 결혼하려고 온갖 달달한 말로 들러붙어서 알랑방구 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아니지 누가 그래.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한눈에 반했다고. 입 닥쳐.
자꾸 말하니까 때리기도 힘들잖아. 침 묻어서. 내가 연애를 많이 안 해서 금방 잘 빠지는 금사빠긴 한데 또 하도 사기를 당해서 의심은 의처증 수준이거든? 처음에 잘 연애하다가 사람 붙여서 알아봤지. 개놈의 시끼가 내 뒷조사 싹 하고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더만. 누가 그래? 누가 그래? 증거 있어? 누가 내 사랑을 모욕해? 친구놈들한테 100억 매출 사업가라고 인생 폈다고 나불나불하고 다니는 거 녹취까지 들었는데 어디서 개구라야. 더 맞아봐. 이제 구라 못 치게 강냉이까지 아작내줄 테니까. 그거 불법 아니야? 그래. 당신 지금 우리 때린 것도 다 불법이야. 니네가 미순이 잡아 감금하고 때리고 노예 며느리를 괄시하며 종 취급한 건 합법이야? 누가 이기나 해볼래? 나 100억 부자인 거 알고 접근했다며. 그런데 내 재력에 니깟 것들 처리하는 게 일일 것 같아? 법으로 해도 니네 형량들 먼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아니 뭐 저런 무서운 여자가 다 있어. 너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박한 시골인 줄 알았지 나는. 형 때문에 이게 뭐야. 우리 다 망했어. 잠깐만 너도 우리 미순이네 가게 잘 되는 거 알고 접근했지? 백수 나부랭이가 마음 착하고 순진한 애한테 접근해서 한몫 떼먹으려고. 사기 결혼치고 마누라를 노예로 부려? 아주 자자하더라. 학창시절부터 양아치였던 거. 니네가 진짜 사람이야? 저는 아니에요 진짜. 무슨 식당 킬러들도 아니고 가족 사기꾼이네 아주. 결국 시댁 사람들은 모두 저를 감금하고 노예로 부린 채로 징역 1년에서 3년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언니가 남편의 형님과 연애하던 도중 저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가족 사진을 보게 됐고 이분은 누구냐고 쓱 물었더니 남편의 형님이 가정부라고 둘러댔다고 해요. 가족 사진을 가정부랑 찍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몹시 야윈 저를 보면서 뭔가 낌새가 이상해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고 그 과정 중 시댁 식구들의 실체와 저의 사연까지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언니랑 같이 살자. 일단 넌 몸이 너무 약해져 있으니까 마음도 그렇고 심신치료 좀 받고 언니랑 좀 살다가 나중에 독립해. 언니 너무 고마워. 정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내가 너희 집에 진 빚을 이걸로 갚을 수 있겠나 싶다. 절대로 못 갚지. 돈보다 마음의 빚이 너무 크잖아. 그리고 내가 더 빨리 찾았으면 너의 고통도 그리고 부모님의 고통도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마음이 아파.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 언니. 나 100억 부자야. 뭐든 말해. 너 하고 싶은 거 공부하고 싶은 것도 있으면 다 해. 고마워. 그냥 잠을 좀 푹 자고 싶어. 한 일주일은. 진짜 내 맘이 찢어진다 미순아. 고작 그게 하고 싶은 거야? 한동안 정말 못 자서 이제 언니도 만났고 그 집에서도 나오게 됐고 꿈속에서 엄마 아빠 얼굴까지 봐서 그런지 잠이 올 것 같아. 그래, 그러자. 푹 자자. 저는 정말 그 일이 있고 난 후 3일은 내리 잔 것 같아요. 얼마 만에 허리를 다 펴고 깊은 잠이 든 건지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깨지도 않아서 언니가 제가 죽은 줄 알고 몇 번을 흔들어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가장 궁금하시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언니가 분점을 내줘서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여전히 언니랑 같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저 때문에 언니가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까봐 집을 따로 얻으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정말 언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사같이 다정한 사람이에요. 언니도 얼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신과 치료도 받고 음식도 잘 먹고 잘 자게 되면서
살도 5kg 쪘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운동도 하면서 날씬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어떻게 알고 자꾸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오는데 미친 사람 같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식인데 아무래도 다시 제가 가게를 차리고 잘 됐다고 하니까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제가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요. 더 웃긴 건 시모에게서도 편지가 온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면서 다시 며느리와 시어머니로 함께 살자는데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복수할까 걱정되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럴 깡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 언니가 합기도 태권도 유단자에다 그때 한번 크게 시겁해서 절대 못 덤빌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는 집 보안도 잘 돼 있어요. 무엇보다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돼서 그들 앞에 다시 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잘 살아볼게요.